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올해 착공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KBS가 실시한 국민통일의식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오히려 줄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에서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주행 도중 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BMW 차량 넉 대 중에 한 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진단 등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예보돼 폭염이 한풀 꺾이겠지만 서쪽 지역은 찜통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피해로 물량이 줄어든 채소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추석 물가도 비상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박근혜 캠프의 또 다른 외곽 조직 인사가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효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하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에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밝힌 겁니다. 단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다음 달 열릴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연결은 올해 착공하는 게 목표라며 처음으로 시점을 밝혔습니다. 또 남북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철도를 매개로 한 경제협력체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가을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 핵심 내용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입니다. 특히 북미 간 고위급 접촉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태음 기자입니다.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21차례, 경제를 19차례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안보를 넘어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효과를 주변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도로와 철도로 연결될 수 있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동북아 당사국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도로, 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를 94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동북아 전체가 연결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북미 대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협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미국도 철도 공동체의 투자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축사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7차례 언급된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남녀 간의 사회적 갈등을 의식한 듯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사상 처음으로 용산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한미동맹이 시작된 곳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곳이라며 아픈 역사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북한도 광복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경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평양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는 남북한 경기가 잇따라 펼쳐져서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광복절 평양 분위기를 현지에서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시내 주요 도로마다 인공기가 내걸리고 곳곳에 항일운동 승리를 기념하는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조국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주요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 9.9절과 이어지며 평양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이 북일 관계에서 일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자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인 오늘 평양에서는 남북 간의 뜻깊은 민간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한다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은 시민들로 거의 가득 들어찼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정식으로 개막해 첫 남북 대결이 열린 것입니다. 여자 친선 경기에서는 북한팀의 0대1로, 남자 본 경기에서 강원도 대표팀은 북한의 4.25 체육단에 1대4로 졌습니다. 관중들은 양팀 선수들이 멋진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통일되면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네 편, 내 편 이게 따로 없습니다. 15세 이하 어린 남북 선수들은 한데 어울려 손을 맞잡고 그라운드를 돌며 인사했고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친구 같았고 뭔가 얼굴도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친하게 얘기도 나눴던 것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광복절에 평양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 대결은 남북 간 우정을 나누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평양에서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특히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단체 회원들도 오늘 오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오늘을 종전일이라고 부르면서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대거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입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여야 의원 50여 명이 보란듯이 참배했습니다. 이른바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정치인들입니다. 이나다 전 방위상도 얼굴을 비췄고 외무성과 문부과학성의 부대신 등도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도 측근을 대신 보내 동물료를 냈습니다. しっかりとお参りをしてください。本日は参拝に行けずに申し訳ない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 유족 대표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전몰자 추도식.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쟁 가해 책임을 6년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戦争参加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歴史と謙虚に向き合い、どのような世にあってもこの決断たる誓いを 1994년부터 역대 총리들은 가해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내년 퇴임을 앞둔 아키히토 1왕은 왕으로서는 마지막 추도식에 참석해 4년 연속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
한편 야스쿠니 앞에서는 일부 극우 성향 일본인들이 전범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베 총리와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오는 20일에는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꿈에도 그리던 북쪽의 혈육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이산가족들을 윤진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일사후퇴 때 인민군을 피해 석 달만 떨어져 있자던 게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꿈에서라도 잊을까 그리웠던 딸이지만 알아볼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래 살한 보람이 있네요. 고향 떠날 때 3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68년이 됐어요. 71세야, 걔가. 그 사이 부모님과 새 여동생, 부인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많이 미안하죠. 어머니는 51세째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전부 다 걔가 겪었을 거 아닙니까? 형님을 살아서 만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늘 차분하고 자상했던 형. 살아계시된다. 접수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만나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게 참 우리한테 너무 고맙고 영광이라고. 부모님들의 한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죠. 3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쪽 상봉 대상자 93명,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KBS가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해봤더니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예년보다 크게 호전됐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 등이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호감 20.6, 반감 35.4, 그저 그렇다는 43.9%였습니다.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이상 늘었고 반감은 5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도 받아들이고 또 북핵도 이제 폐기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은 긍정 55.3, 부정 44.7%로 지난해보다 기대감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통일하는 게 당연히 맞긴 맞는데 그 통일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오는 약간 불이익도 있잖아요.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20.4,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45.6%였고 상당 기간 공존 상태 유지는 25.1,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8.9%였습니다. 긍정적 답변이 66%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남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빠른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느낌, 부담,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KBS가 한국 CNR에 의뢰해 실시한 올해 국민통일의식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닷새간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고 조사 응답률은 10.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통일방송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는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였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10번째로 BMW 화재 차량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과연 리콜 대상 차량이 맞게 설정된 건지 또 안전점검이나 운행정지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임실에서 달리던 BMW에 불이 났습니다.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어 차를 세웠더니 엔진 쪽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는 운전자 진술은 다른 BMW 화재 때와 비슷합니다. 이 차는 정부와 BMW가 정한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리콜에서 제외됐는데도 불이 난 건 올해 들어 10번째로 BMW 화재 4건 중 1건꼴입니다. 화재가 잇따르는데도 리콜 대상이 아니고 별 조치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다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안전진단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가 일단 불가하고 또 굳이 또 접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대상 차량에 대한 점검 기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는 운행을 정지시키겠다고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지만 리콜에서 빠진 채 화재가 이어지는 25%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BMW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해 리콜 대상을 한정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가 BMW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수동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BMW에서 발표하는 리콜 차량에 한해서만 국토부에서도 리콜 조치를 내리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진단을 완료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긴급 진단이 이어졌지만 리콜 대상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마치지 못한 차량은 전체 10만 6천 대 가운데 1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임세움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사청탁을 둘러싼 의혹을 묻기 위해서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특검팀 사무실을 나섭니다. 조사 마치셨는데 네.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성실히 잘 조사받았습니다. 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 특검팀은 지난 3월 드루킹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직후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만남을 제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회유하려 했는지 또는 드루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김 지사를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이어 백 비서관까지 조사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 중입니다. 수사기간이 이달 25일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고 샌다이 총영사직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드루킹의 일부 진술이 흔들리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의 한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의 건설업자와 재판에 개입한 전직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사무실 등입니다. 정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문 전 판사는 정 씨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가 정 씨의 뇌물 공여 혐의 1심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한두 차례 재판을 더한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 원장에게 해당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는 말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 일간지가 문 전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 씨와 친분이 있는 현기한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해당 보도를 막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현 수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 판사의 비위를 덮고 정 씨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재판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문건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서울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후끈한데요. 남부지방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폭우가 예상되는데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은 폭염이 한풀 꺾이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찜통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밀려온 먹구름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일본에 상륙한 뒤 약해진 15호 태풍 리피에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온 겁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새 비가 내리겠고 비는 동풍이 밀려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18호 태풍 룸비아까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향하겠지만 폭우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 룸비나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동안 제주도 남부와 산지,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최고 12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영남 내륙,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영남과 전남 지역의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은 팬 현상에 태풍의 열기까지 더해지며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9.4도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서울도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난밤까지 서울에선 25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관측돼 가장 더웠던 1994년을 제치고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극한적인 폭염의 고비는 지났지만 다음 주까지도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들도 앓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강원도 고냉지, 무와 배추에 무름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가격도 들썩이면서 한 달 전보다 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람 기자입니다.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강원도 평창의 고랭지 채소단지입니다.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뿌리가 썩는 무름병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불안해요, 지금도, 날씨가. 앞으로 자꾸 지금 그정도 뜨면 이 썩을 시기가 아니거든요. 무름병 올 시기 아니에요. 고랭지 배추밭 사정도 비슷합니다. 고랭지 배추는 혼일성 채소로서 18도에서 21도 사이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3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태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과 속썩은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고랭지 배추와 무 25만 톤 중 지금까지 7만 7천 톤이 출하됐는데 앞으로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배추값은 10kg에 15,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배 이상 급등했고 무도 20kg당 21,000원으로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채소값이 들썩이자 농림당국은 급히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힘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한 뜻에서 방문을 했으니까 이 현지 사정을 정말 불절없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과와 포도 등 과일에 이어 고랭지 채소 농사도 타격이 우려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최근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특히 무분별한 도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일이 말복인데 복날을 앞둔 도살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기도 성남의 한 개 사육 농장. 동물권 단체 회원들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철창들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목걸이가 돼 있다는 건 누군가가 길렀던 개인 거예요.
양동이엔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고 이미 죽은 개들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철창에 발이 낀 채 죽은 개도 발견됩니다. 저쪽에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어. 이런 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철창들 옆 도살 공간. 각종 도구들이 널려 있고 구석엔 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은 아직까지 따뜻해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도살장. 이달 말 철거 예정이지만 이른 새벽을 틈타 여전히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런 항의 방문에 개농장 관계자들과 실랑이도 이어집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도 나섰습니다. 농장 관계자에게 따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지금 농장만 죽어놨어요. 동물권 단체 회원들은 무분별한 도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도살장들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건강, 보건 이런 문제에 아마 치명적인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도축이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황. 말복인 내일 개식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치와 온라인 여론조작의 실상을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편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박근혜 후보 측에 유리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외곽 조직들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트위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부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여론 조작 실태를 우한울, 서영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이 트위터들은 1340차례 리트윗되며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미화하는 이 글은 956차례 리트윗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이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 조작은 박근혜 대선 캠프의 외곽 조직인 서강 바른 포럼에서 실행됐습니다. 요즘 지나고 저 프로그램을 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 글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2,600명 규모의 서강 바른 포럼 회원의 스마트폰이 매크로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는 강력한 퍼나르기 도구가 됐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계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위터에 대해서 이 트윗이 같이 한꺼번에 잡히는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은 박근혜 캠프의 또 다른 외곽 조직인 포럼 동서남북 인사 2명이 가져왔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포럼 동서남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져와서 프로그램 깔고. 포럼 동서남북은 이정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조직. 매크로 제공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당시 이 단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인물들을 접촉했지만 매크로 제공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당시 선관위는 대선 하루 전날 박 캠프 외곽 조직을 불법 선거사무소로 적발했지만 매크로 여론 조작을 한 실행자들은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매크로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종의 일벌입니다. 트위터에선 RT가 일벌이라면 RTR 글을 써줄 이른바 여왕벌 계정이 필요합니다. 새누리 측 매크로에도 이런 여왕벌 계정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대치가 시작된 날 여왕벌 계정은 비방글을 쓰고 매크로는 이 글을 2,000번 넘게 RT에서 확산시킵니다. 이틀 뒤 여왕벌 계정은 비슷한 글을 또 쓰고 이번에도 수없이 퍼나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동 방법을 추정해봤습니다. 스마트폰에 매크로 프로그램 앱이 깔리면 스마트폰은 일종의 좀비 PC가 됩니다. 그러면 서강 바른 포럼에 있던 중앙 컴퓨터가
모든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2,800여 계정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RT 횟수 무려 1,000만 번을 넘습니다. 기간별 추이를 보니까요. 대선 석 달 전 처음 1%를 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 3%를 돌파하고 대선 전날인 12월 18일에는 5.2%까지 치솟습니다. 이미 보도했다시피 대선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글 트위터 계정의 0.07%가 대선 전날 전체 5%가 넘는 트윗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기 트윗 데이터로 후보 지지도나 호감도를 분석한 언론 기사들. 매크로가 SNS에 이어 실제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규모도 크고 선거의 교란도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공공성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훨씬 더 크고. 트위터 천만 RT와 그 이면의 매크로. 여론 조작 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렇게 2012년 대선에서 트위터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은 누굴까요? 또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못다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여론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규모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규모, 즉 트윗의 규모는 상상 초월로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 전날만 보면요, 2012년 12월 18일 단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전체 생성된 트윗이 580만 건이거든요. 이 가운데 5%라고 하면 한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걸 사람이 일일이 30만 건을 써서 날랐다고 하면은 민심이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저희 KBS가 전수 분석한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 프로그램, 즉 로봇을 사용한 가짜 트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라고 하면 2012년 8월로 추정이 됩니다. 2012년 8월에 여의도의 한 건물의 21층을 서강 바른 포럼이라는 단체가 임차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포럼 동서남북이라는 또 다른 외곽 조직과 함께 이들이 한 일은 공동으로 서버를 임차해 놓고 단순하게 리트윗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선 전날까지 이들이 퍼나른 트윗이 모두 앞서 보셨듯이 1,000만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이 쓴 게 직접 쓴 게 1%가 채 안 됩니다. 99% 이상은 모두 앞서 보신 매크로 프로그램, 즉 기계가 돌린 로봇 트윗이라는 거죠. 그 네. 내용들이 모두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을 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외곽단체였다면은 새누리당은 이걸 몰랐을까요? 앞서 보셨던 그 21층 건물 있잖아요. 임차했던 그 예, 예. 건물의 17층을 우리가 트위터 매크로 작업을 한창 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10월 초쯤에 한 곳이 입주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새누리 캠프의 홍보기획본부, 즉 새누리당의 공식 선거 캠프였던 건데요. 아, 그렇군요. 같은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층을 썼던 것은 물론이고 이 가운데서 매크로의 실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김모 씨와 신모 씨 같은 실무자들이 공식 선거 캠프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곽 조직이 새누리 캠프와 한 몸으로 움직였다라는 의혹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있었고 대선 캠프에도 함께 참여를 했다. 근데 이게 새누리당이 지시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무자 김모 씨를 비롯해서 이 세 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모두 청와대로 들어간 건데요. 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선거 외곽 조직이었다가 선거 공식 캠프로 들어갔다가 네. 마침내 청와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당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그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요. 예. 이번 취재에서 KBS 탐사 보도는 사실 드루킹의 원조격이죠. 2012년도 탐사 보도 트위터 매크로의 실체를 처음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 매크로를 조작하고 판을 짠 인물들은 누구일까 하는 과정에서 내부 상황을 잘 알던 제보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로 불렸던 포럼 동서남북을 지목했거든요. 네. 이 취재 결과 외곽 조직과 이 공식 선거 캠프의 보고 라인은 당시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의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선대 총괄본부장은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은
새누리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혹은 무관한 업무였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저희가 밝힌 내용의 총지휘자를 찾아내는 일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양순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다급해진 일본이 강제징용자를 가장 많이 동원한 곳 중 하나로 쿠릴 열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구소련이 점령하면서 징용자 동원 규모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KBS가 일본 군 기록에서 1,200명 가까운 사망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승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뻗어있는 쿠릴 열도. 태평양 전쟁 말기 대규모로 강제징용자를 동원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作業の多くは飛行場作り。北千島で小さい飛行場をいっぱい作ります。 처음으로 공개되는 일본군이 작성한 쿠릴 열도 징용자 사망 명부입니다. 유인복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출신으로 1944년 7월 9일 숨졌습니다. 같은 날 숨진 사람만 모두 180여 명. 강원도와 황해도 일원에서 징용돼 배로 쿠릴 열도로 가던 중 어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도 9월에 579명, 10월에도 312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모두 징용선에 타고 있다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여름이지만 잠깐만 발을 담궈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차가운 이 오호츠크의 바다에서 수많은 징용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기록이 남아있는 쿠릴 열도 징용자는 모두 1,189명입니다. 20만 명이 징용됐던 홋카이도에서 2,600명 정도가 숨졌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이가 희생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가는 길부터 험난했던 징용자의 지옥이었습니다. 部活逃亡して殴られて殺された労働者もいましたし、生き残った人間をね、対馬にね。 사망 기록이 일부 공개됐지만 쿠릴 열도의 전체 징용 상황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태평양 전쟁 격전지였던 일본 오키나와에서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조선에선 최소 3,500명이 군인과 국무원으로 끌려갔고 이 중 700명 이상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KBS 취재팀이 이들의 자취를 추적해 그 후손들을 찾아냈습니다. 윤보미, 방준원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5년 5월 28일자 미국 라이프지 사진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미군 옆으로 죽은 이를 표시하는 묘표 14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일본 이름이 눈에 띕니다. 명촌 장모, 금산 만두, 일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 이름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숨진 걸까? 에메랄드빛 바다가 평화롭게 출렁이는 남국의 섬. 사진 속 풍경을 쫓아 묘표가 있던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これ見たらすぐこれは瀬底島だって分かったわけだ。これはもう70年前と何も変わらない。 이곳이 사진 속 묘표가 세워져 있던 자리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해서 주민들만이 과거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나카무라 할아버지. 미군 폭격 직후 일본군이 바다에서 시신을 건져 화장했고 주민들이 유골을 땅에 묻었다고 말합니다. こっちで焼いて遺骨なったのをバケツに入れてもうみんな一緒さ。 一人じゃなくてみんな一緒. 항구에서 만난 도모리 씨는 북어라는 조선인들을 아이들이 놀리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민간 오바상 이모 쪼다 이모가 고된 노동과 배고픔에 늘 지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뭐たくさんの人がこうずらっとこうね横たわってるわけでそこにね日本の兵隊が時々回ってきてさ足で蹴っ飛ばして 오키나와 징용자를 연구해온 오키모토 씨. 이곳에서 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해군과 육군 군속, 군무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무지는 히코산마루, 미군 폭격에 침몰한 배입니다. 死亡した日にち、1945年1月22日。で、理由は空爆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하지만 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장 추정지는 발굴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진과 기억만 남았습니다. 敗戦からもう70数年経って忘れ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の下にその遺骨がまだ眠っているのかどうか、どっかで収骨されたのかということもどうもはっきりしない部分が。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명촌장모와 금산만두, 우리 이름은 명장모와 김만두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들의 자취를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명촌장모와 명장모로 확인되는 기록은 4건, 금산만두와 김만두로는 41건입니다. 이 가운데 오키나와에서 숨진 사람은 누구일까? 명촌 장모님, 일본 아마 남쪽 해상인 것 같아요. 네. 이분 본 적은 전라남도 고흥군. 정부 기록 등을 확인해 유족을 추적했습니다. 명장모 씨란 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행제분 중에 있었다 하는 그거. 명장모 씨의 조카 성훈 씨는 전남 광양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렸다던 작은아버지 이름은 기억하지만 오키나와에서 숨진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별로 감정이 별로 안 좋네요. 혹시 내가 모셔갖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잘 모셔야죠. 김만두 씨의 조카 창기 씨는 통영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따금씩 일본에 끌려간 동생을 그리워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소란자자지모 만두 삼촌 대해서 말이 나오고 그러고 그 말 없는 기라. 당장이라도 유골 발굴을 통해 DNA 확인을 하고 싶지만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시고 오는 것까지도 좋지만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 서민으로서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10대, 20대 시절 혈혈단신 고향을 떠난 강제 동원자들. 죽어서도 돌아올 길이 막막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스웨덴에서 방화로 하루 사이 8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을 도모하고 조직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차장 여기저기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색 연기를 내뿜으며 불길에 휩싸인 차량들에서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도심이 마치 테러 현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Man måste vara på väg. När det är helt oförståeligt. Det är tråkigt. 현지 언론은 복면을 쓴 10대 젊은이들이 차 유리창을 깨고 인화물질을 쏟아부은 뒤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방화로 차량 80여 대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Ja, det är mycket bra. Vi tänkte inte att det ska hända så här. 레벤 스웨덴 총리는 이번 사건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잘 조율돼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40여 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웨덴에선 지난 2013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해 차량 방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이번 방화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려는 일부 집단의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 9월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민자와 실업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추락하고 사망자가 40명이 넘는데요.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우리로선 부실 공사로 붕괴된 성수대교 참사가 떠올라 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거센 폭우 속에 다리의 탑이 옆으로 쓰러지더니 교각도 주저앉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의 고속도로 구간인 모란디 다리 일부가 붕괴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 길이 1km 교량의 80m 구간이 45m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던 대형 트럭 등 차량 30여 대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사망자가 어린이 3명 등 40명이 넘습니다.
구조 당국은 잔해 더미 속 틈새가 있을 수 있다며 생존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i ricordo la strada che scendeva giù. Stavo transitando, ho sentito un rumore sordo e ho visto la strada che andava giù e io andavo giù con lei. 붕괴 원인으로는 현지에선 인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이 다리는 2년 전을 비롯해 수차례 보수를 해왔고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해왔습니다. 프랑스와 밀라노를 연결하며 매년 250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교통 상황도 노쇠화를 앞당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Occorre che la manutenzione sia ancora più stringente, le verifiche siano ancora più puntuali, ancora più rigorose. Dobbiamo evitare che una tragedia del genere si possa verificare. 이탈리아 당국은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노후 교량 안전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